뭐 어느 일이 중요하지 않는 게 없을 텐데 네. 그냥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 있으세요? 역시 뭐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선시켰을 때 국정상황실장 할 때였죠. 맞아요. 예. 그러셨죠. 국정상황실장 예. 하셨어 그때. 그때 동북아 균형자론. 네. 그때 청와대 설계를 노무현 대통령 같이 했는데요. 동북아 균형자론, 예. 지방 균형 발전, 예. 정부 혁신. 뭐 이런 거는 지금도 유효한 과제이죠. 유효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더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도지사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는데 그런 일을 쭉 하시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부도 물론 뭐 예전에도 박근혜, 이명박 이런 보수 정부도 있었지만 그 정부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 번째로는 그 이번 신년사를 보니까 예. 무슨 그 카르텔과의 카르텔 얘기도 전쟁을 하죠. 한다든지 네, 너무 맞습니다. 과거의 언어와 분열의 언어가 너무 많다. 음. 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네. 갈등을 타협하고 그다음 미래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설의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T의 시대를 열자.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판교 같은 걸 건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부 국민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건데 여기는 뭐냐 새로운 것이 너무 없다. 네. 예를 들어 너무 검사하고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 교육개혁 이렇게 네.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킬러 예. 물랑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되자. 예. 그런데 R&D 카르텔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뭐냐 예산을 깎고 하니까 예. 전국에 있는 이공계 교수님들이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라고 그렇죠. 하듯이 뭔가 이 검사와 예. 이 정치의 영역이 구별되지 않으면서 너무 국민들한테는 무능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입만 열면 카르텔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년사에도 보면 586을 공격을 하면서 586 뭐 이념 카르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서울의 봄 영화도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586들이 물론 뭐 정치에 오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86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예. 문제는 예.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만약에 우리 서울의 봄 이후에 예. 광주 학살 이후에 많은 학생 운동을 한 희생이 없었다면은 그렇죠. 아마 보안사에서 보도 지침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수많은 박종철 열사 우리가 고문의 치사로 돌아가실 때 그런 경찰이 계속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 시대는 또 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꿈이 예. 있는 586 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586으로 뭐 나이나 그 당시에 활동했던 뭐 학생 운동했던 분들을 다 묶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패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그냥 카르텔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예. 시절에 적폐청산 5년 했다고 피로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사실 지금의 이 카르텔 청산이나 적폐청산이나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새해가 들었으면 많은 네. 샐러리맨들은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맞아요. 월급 빼고 그렇죠. 다 나머지 다 오른다. 예, 뭐 이런 생각. 나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좀 제발 민생을 좀 챙겨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것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희망의 언어를 말을 해야 될 때라고 그렇죠. 봐요. 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에서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다든지 네, 그렇게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뭐냐면 자부심의 한 해를 만들자든지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도 양양에 가서 강릉 가서 일출을 보면서 그럼요. 새해에는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카르텔과의 전쟁 이런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새로운 희망을 엽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어떤 지지를 끌어낼 수 없으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찍어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여론조사도 보니까 빈곤과의 전쟁의 승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이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이 뭐 본인 아까 말씀하신 뭐 내 지갑만 얇아지는 상황, 그 다음에 모든 물가는 올라서 생활하기 너무 힘든 상황, 아이들을 위해서 과일도 못 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이 현 정부는 국민들이 볼 때 무능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60%가 현재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잖아요. 판단하죠. 네, 맞습니다. 한 세 가지를 국민들은 이 지적하고 계셔요. 하나는 경제 민생. 이거 민생, 코로나 맞습니다. 때보다 더 힘들다. 딴짓하지 말고 경제나 살려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불통이다. 야당하고 협치도 안 하고 너무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사 참사다. 인사 참사죠. 도대체 뭐냐면 장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문제가 너무 그렇죠.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이제 좀 제발 좀 그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마디로 다른 문제도 다 문제, 민생도 그렇고요. 코로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정말 민생을 잘 챙기고 경제 성장도 물론 그때는 다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선방을 해서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을 잘한 나라로 평가를 받았고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은 카르텔과의 전쟁할 때가 아니고 민생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빈곤과의 전쟁을 해야 될 때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자리 빈곤. 예. 지금 20, 30대 중에 70만 명이 그냥 쉰다예요. 참담하잖아요. 참담하죠. 그리고 노인 빈곤은 우리나라 폐지 짚는 노인이 지금 4만 연세 드신 분이 4만 2천 명인데 시급이 1,226원이에요. 노인 빈곤 우리가 지금 수명 100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힘들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금리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발 이 민생, 경제와의 이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부분에 전력 투구 그런 카르텔 전쟁이 아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총장님 보실 때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또는 정책들을 보면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즉 빈곤과의 전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좋았어요. 그런데 교육 개혁으로 가다가 갑자기 킬러 문항이 문제고 저거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되자고 하고 갑자기 IMF 때도 뭐냐면 R&D 예산을 높였는데 R&D 6조 원 정도 깎은 다음에 저거 뭐냐면 카르텔이 문제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공계 학생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분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검사는 과거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라지만 사실 정치는 미래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아주 회초리를 단단히 들고 확실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 사회도 사실은 복지부동처럼 느껴져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공직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자기들이 나중에 또 정권 바뀌거나 이런 거 책임질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이게 공직 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직 사회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죠. 그 첫 번째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장관이 되고 뽑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 추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부적격이 24명이 장관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 장관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또 하나는 검증 절차는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 도대체 검증은 누가 한 거냐. 이 절차에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감사원의 정치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IMF가 국가가 부도가 나도 정책적 오류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을 갖고 거의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부처 내에서도 그거 무슨 일이 요청하면 공문 보내주세요. 그렇죠. 심지어는 전화 녹음합니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하급직 공무원이 처벌받아. 맞습니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전부 이번 국방부에서 뭐냐면 독도가 사라져도 분쟁 지역이란 그런 것이 있어도 전부 하급직급만 처벌받다 보니까 일 안 하는 거죠. 장관이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하급 직원한테만 책임을 물리고 그다음에 정책감사라는 명목으로 정치감사를 계속하니까 공직사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공직자를 끌고 일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국회 사무총장 할 때나
청와대에 있을 때나 도지사 할 때나 공무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암만 지시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 일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감사원은 빨리 저는 국회로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빨리 전 사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생각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가 안 와도 비가 와도 다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입니까? 아닌데도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공직사회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뭐 일 생기면 윗사람은 손도 안 대고 밑에 사람만 처벌하고 이러니 누가 일을 하냐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만약 문제 있으면 내가 모든 책임집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안 보여요. 다 도망만 가려고 하고 자기들 책임 안 지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지금 전부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전부 하급직 공무원들. 우리 이태원 참사 참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소방직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시 받고 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요한 책임질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 과거 이조 시대 때는 비가 안 오면은 왕이 밥을 굶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후제도 지나잖아요. 이걸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국민과 마음을 아픔을 같이 한다는 거. 우리가 사실 경제라는 게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도전합시다라는 함께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IMF가 와도 금모기 운동을 전 세계 우리가 감동을 줬던 거는 여러분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그 리더십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벌써 3년 차가 됐는데 지난 정권 탓이고 카르텔이고 이렇게 분열의 언어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과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도 일어났죠. 오송 참사도 일어났죠. 본인 입으로 국민 앞에 그 국적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뭐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국민들은 국정 수반이 뭔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열심히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대할 텐데 사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할 때도. 이런 태도 지도자로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오류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게 중요하고 오류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수정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때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도전하고 국민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국민이 강한 나라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4.19도 만들고 87년 6월 항쟁을 촛불도 하고 2002년 월드컵에 전 세계를 감동시킨 국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류 국민을 믿고 잘못했으면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국민 이기는 정권 없어요. 근데 벌써 3년 차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60%가 반대하면 겸허히 돌아보고 좀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총장님이 저는 그게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뭐 1년 정도 걸렸으면 통과가 됐고 여야 합의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제 중재안 냈는데 그것마저도 국민의힘 안 받았거든요. 물론 뭐 총장님이 거기서 뭐 드러나게 무슨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서 여당의 모습이라든지 국회 활동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사실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이 뭔 죄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 12국가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그곳에서 처참하게 수백 명이 우리 곁을 떠나면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진상조사잖아요. 진상규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좀 달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상가 그분들도 손해를 봤으면 그분들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분들이 전부 뭐냐면 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들이 오체투지로 국회 의사당 그 추운 날 그 절하시면 돌아가는데 도대체 이런 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낯을 대할 수 있느냐. 그걸 국회의장도 여러 차례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 너무 비정하다. 비정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잘 됐다. 이제 제대로 조사되겠지. 이런데 이제 국민들이 뭘 보냐면 거부권 또 행사하나? 이걸 계속 생각을 해요. 이게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가 통과시킨 뭐 물론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됐더라도 그거는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수에 의해서 과반수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이런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죠. 우리는 삼권 분립 국가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존중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엄청나게 뭐냐면 정부의 불리한 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상을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 가족이나 유가족이나 거기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그렇습니다. 법 아닌가요? 국가를 바로 세우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거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국민을 그렇습니다. 살게 하는 거.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 국민들이 정말 단결해서 국정 대전환의 기조를 이번에 만들어 주시길 정말 호소드립니다.